대선 후에 혹시 첫 방송이신가요? 방송 카메라 앞에는 처음 서는 것 같은데요. 아, 그러시군요. 정치 시그널을 선택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네. 개혁신당 확장에 주력하겠다 이런 글을 올리셨던데 예, 예. 일각에서는 당대표가 지금 공석이다 보니까 당대표를 혹시 다시 맡으시려나 이런 생각을 좀 하던데요. 뭐 아직 결정을 하지 않았습니다만은 역할을 해야 된다면 마다하지 않을 것이 사실 개혁신당 창당한 다음에 이제 사실 한 1년 정도가 지났는데 저는 원래 다른 사람들에게 최대한 기회를 열어줘야 된다 주의자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국민의힘 당대표 할 때도 토론 배틀로 대변인들을 이렇게 만들려고 그러고 하고 했었고 지금도 개혁신당 창당하고 나서도 제가 너무 모든 면에 앞에 나서는 것보다는 그런 뭐 다른 사람이 좀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 했는데 잘 아시다시피 그 사람이 좀 다른 생각을 하게 되면 어떤 결론이 나게 되는지 네. 나오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당원들을 생각해서라도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얘기가 약간 당대표를 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좀 들리는데 뭐 앞으로 좀 지켜보겠습니다. 김민석 후보자가 이제 다음 주에 인사청문회가 있어서 네. 다음 주는 이걸로 좀 시끄러울 것 같은데 우선 이거 좀 여쭤보고 싶은 게 개혁신당은 인사청문 특위에 들어가지 않으셨더라고요. 개혁신당의 의원 하나가 거기 들어가서 있는 게 아마 국민의힘 의원 5이 들어가 있는 것보다 김민석 후보자나 민주당에게 더 부담일 겁니다. 예. 예, 이번에도 뭐 대선 때도 TV 토론 때 보면 결국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유의미한 질문과 질의를 해가지고 뭔가 국민들에게 소구했던 것은 개혁신당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도 인사청문회에서 이미 김민석 후보자에 대한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 네. 개혁신당 의원이 들어가 있으면 얼마나 부담스럽겠습니까? 그래서 네. 지금 비교흡사한 제목으로 황운하 의원이 들어가 계시거든요. 조국혁신당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가면은 잘할 자신 있죠. 네. 네. 뭐 여러 가지 좀 고려해서 좀 구성이 되었나 봅니다. 네. 뭐 청문특위위원회는 안 들어가셨다 하더라도 네. 개혁신당도 이제 김민석 후보자의 의혹에 대해서는 보고 계실 것 같은데 지난 17일부터 매일 아침에 이제 김민석 후보자가 글도 올리고 어제는 김어준 씨 유튜브에도 출연까지 했거든요. 근데 네. 공통적으로 하는 주장은 정치 검찰의 뭐 사냥, 표적 수사다 뭐 이런 얘기를 줄곧 하고 있거든요. 이건 좀 어떻게 들으셨나요? 저희가 대선 때부터 사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저희가 도덕성 검증을 하려고 했던 이유는 네. 기준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뭐 선하다 악하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국민들이 판단했을 거고 다만 이제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 뭐 이런 것처럼 기준점이 설정되는 거거든요. 네. 대통령이 이런 말을 해도 된다. 아니 대통령이 이런 행동을 해도 된다. 이 정도의 전권이 있어도 된다. 이런 기준이 잡혀버리면은 대통령이 그런데 국무총리한테 뭘 들이댈 수 있겠습니까? 도덕성의 기준 자체가 설정이 되는데 네. 뭐 지금 그런 상황이다. 해명도 지금 이제 보면 똑같잖아요. 검찰이 전부 다 이렇게 해서 억지 기소한 거다. 예. 억지 수사한 거다 이렇게 하는데 글쎄요. 저는 굳이 말하자면은 네. 김민석 후보자가 그렇게 해도 버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아닐까. 예, 그거는 어쨌든 인준 표결을 해도 표가 우위에 있고 하니까요. 그렇죠. 그거는 이번 선거 결과에 따른 자신감. 네. 뭐 옷에 흙탕물 묻은 거 정도는 아무 문제는 안 되는구나. 예. 그런 생각일 것이고 두 번째로는 김민석 후보자도 잘 아시지만 젊을 때 촉망받은 정치인이었다가 한 15년 가까운 공백을 가지고 다시 돌아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밀려나면 안 된다는 생각 하겠죠. 지금 이제 노무현 정부 때 본인이 확정 판결을 받게 된 거다 보니까 네. 왜 뭐 다른 보수 정권도 아니고 노무현 정권 때 있었던 일 가지고 정치 검찰의 표적 수사다 이런 얘기를 하느냐라는 얘기도 있었거든요. 네. 그랬더니 어제 해명을 한 것이 이후에 이제 노 전 대통령과 얘기를 했을 때 모르고 있었다 이 사건에 대해서. 그러니까 마치 노무현의 후계자를 죽이려는 이제 대통령도 모르는 시도가 있었다 이런 식으로 좀 설명을 해요. 차라리 솔직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김민석 그 의원이 결국에는 아까 말했던 정치적 휴지기에 들어간 계기가 뭐였습니까? 결국에는 정몽준 노무현 단일화에서 어떤 역할인지 다 알고 있잖아요. 예. 차라리 그 논리 구조가 맞으려면은 그것 때문에 내가 보복받았다라고 하는 게 맞죠. 그때 정몽준 편에 서는 바람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은 그래 아무리 노무현 대통령이라도 그럴 수 있겠구나라고 그냥 논리관계가 이어지는 건데 네. 뭐 정치 검찰인데 노무현 대통령 몰랐고 검찰이 독자적으로 그렇게 했다. 글쎄요. 그거는 논리 구성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네. 논리 구조가요. 네.
이재명 대통령은 기자들 만난 자리에서 본인도 이제 김민석 후보자로부터 얘기를 들었는데 네. 청문회에서 다 설명할 수 있다고 하더라. 이런 얘기를 좀 했어요. 이건 또 아까 이제 초반에도 얘기하셨지만 어쨌든 우리는 안고 가겠다. 그리고 어쨌든 인준 표결은 가능할 거다. 이런 자신감에서 오는 표현이겠죠? 여기 뒤에 올 사람들이 또 자신이 없나 보죠. 여기서 만약에 물러서거나 아니면은 약한 모습 보이면은 뒤에 올 사람 중에 더 이제 지탄받을 사람이 있나 보죠. 그러면 이 기준점을 잘 세워야 된다는 생각을 할 것이고, 예. 뭐 그런 이재명 대통령의 뭐 문제 없다고 하니까 한번 가보자 이런 거는 우리가 정확히 기억하는 게 조국 사태 아니겠습니까? 네. 그때도 결국에는 가도 되겠다. 법무부 장관 주고 가도 되겠다라는 판단을 한 정무적 주체들이 문재인 정부대에 있었고, 그때 문재인 대통령도 사실 방관했던 거거든요. 예. 그랬다가 이제 큰 기둥이 뽑히는 그런 상황이 났는데, 그렇습니다. 그런 것에 재판이 되지 않기를 바라는데, 김민석 후보자의 자세는 상당히 자신감을 넘어서 일부 국민은 좀 뻔뻔해 보인다고까지 할 정도 거의 다른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은 총리 후보자인데 외부 공개 일정을 매일매일 하거든요. 그러니까요. 이거는 그냥 나는 총리다. 그리고 난 그런 능력을 보여줄 사람이다. 오히려 의욕보다는 이제 민생 챙기면서 내 능력 보여주는 걸로 가겠다. 뭐 이런 전략일까요? 어느 정도는 이해는 가는 게, 이게 하나씩 해명하기 시작하면은 앞으로 남은 일주일 기간 동안도 굉장히 매일매일 뭔가 해명을 하기 시작했구나. 그럼 또 물어봐야지. 이런 식으로 언론과 그리고 또 야당에 접근할 테니까. 예. 보통의 인사청문 대상들이 선택하는 것이 청문회 당일날 하루 어떻게 세게 버티자 이런 거일 텐데. 자료도 그날 내고. 그렇죠. 그리고 뭐 이게 총리 청문회는 이틀 정도 하지만은 아마 첫날부터 말꼬리 잡으려 달려들 겁니다, 민주당이. 근데 국민의힘의 의원들이 얼마나 거기에 효율적으로 대처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그때 조국 장관 청문회 때도 보면은 뭐 한번 뭐 기술적인 문제로 이제 약간 정회되고 이러면은 뭐 한 2시간 뒤에 모이고 이런 식으로 시간 끌리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네. 저는 기술적인 문제로 그렇게 시간 끌려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청문회 이틀인데 한번 잘 봐야 되겠네요. 민주당에서는 지난 정부 때 뭐 아파 찬스를 이유로 좀 공격을 폈던 국무위원 후보자들이 있었고 실제로 낙마를 좀 하기도 했는데 이번에는 아까 뭐 나간 이제 박주민 의원도 그렇지만 뭐 입시에 쓰이지 않았던 거 아니냐라거나 그냥 부모로서 도움을 준 거다 이런 표현을 좀 쓰고 있거든요. 이건 뭐 내로남불이라고 봐야 됩니까? 뭐 여당이 되면 원래 다 그런 이제 거니까. 사실 조국 전 장관 때부터 이제 시작된 그 검증의 영역인데, 왜냐면은 이런 식으로 뭐 자녀 스펙 쌓기를 적극적으로 했던 세대가 소위 말하는 그 민주당의 주력인 세대, 운동권 세대, 여기서부터 시작됐다라는 인식이 있어서 이걸 들여다보기 시작한 건데, 이게 좀 꼬인 게 외국 대학이거나 외국 학이거나 이런 경우 아니면 입시 자료인 경우에는 우리가 그때도 봤지만 좀 빼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받아내기가 힘들어요. 실제 검증 자료를. 예, 그러다 보니까 그거 믿고 버티는 게 아닌가. 좀 그런 그냥 생각. 뭐 안 썼다라고 하면 그만이고 그 대학 측에서 자료가 나올 일은 없으니까. 없죠. 예. 그런데 저는 안 썼다고 뭐 주장은 하겠지만은 애초에 스펙 쌓기 과정이 있어서, 왜냐하면 조국 장관 같은 경우도요. 잘 생각해 보시면은 그때 여러 가지 뭐 스펙에 관한 내용이 나오는데 논문 쓴 것도 있고요. 어디 뭐 호텔에 인턴을 한 거 아니냐. 근데 호텔에 인턴한 거는 제가 봤을 때 그것도 안 썼을 거예요. 왜냐면 그거는 코넬 대학교 호텔 경영학과 원래 가고 싶어 했다고 알려진 그 학과 갈 때 쓰는 건데 실제 거기 안 갔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런 걸 봤을 때 모호하긴 하지만 애초에 스펙 쌓을 때 그러면은 아빠 찬스가 있었냐는 충분히 검증할 수 있다. 거기 성실히 검증이 의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미국 대학을 진학하려고 하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뭐 에세이도 써서 내야 되고 되게 중요한 게 스펙 쌓는 건데 그 도움을 부모가 줬다라고 하면은 좀 박탈감을 느낄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근데 한국에서 이제 특히 일부 학교 출신의 이제 학생들이 외국 갈 때 워낙 스펙 뻥튀기 많이 해가지고 이제 그 학교 자체가 거의 못 갑니다, 유학을. 그래요. 그런 경우도 있고 해서 저는 김민석 후보자의 그 자녀가 얼마나 실질적인 이득을 보았을까에 대해서는 저도 약간 미국이긴 한데 우리가 이제 검증해야 되는 거는 항상 우리가 운동권 출신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위선이라든지 아니면은 항상 그런 거잖아요. 특목고 없애고 무슨 좋은 학교 없앤다 그래 놓고 자기 자식들은 항상 그런데 아주 보내고. 비싼 대안학교나 아니면 이런 데 보내는 거.
라든지 이런 것들이 모순적이고 위선적인 행보라고 비판하는 거잖아요. 예. 김민석 후보자도 삶의 여러 곳에서 그런 위선적인 행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를 하죠.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G7 일정을 마치고 돌아왔는데 취임 전에는 이 전 대통령이 너무 뭐 중국에도 실시, 대만에도 실시 이런 얘기를 해서 네. 외교관을 많이들 걱정을 했었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 한일 정상회담까지 하고 온 걸 보면 뭐 걱정했던 것보다는 조금 더 실용 외교 실제로 좀 보여줬다는 평가가 나오거든요. 다자간의 외교 공간에서 만나가지고 짧게 대화하는 것은 뭐 의미가 있긴 하지만은 네. 그렇게까지 뭐랄까요? 별난 일은 아니다. 특별한 일은 아니다. 긴 얘기를 나눌 시간은 부족했으니까요. 그렇죠. 보통 그렇게 하면 이제 짧게 얘기하는 세션이고, 뭐, 그러면 결국 양자간 회담이나 이런 것들이 언제 잡히느냐, 이게 중요할 것 같은데, 네.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우선 이란 사태가 이제 이스라엘-이란 사태가 격화되면서 미국 대통령과의 만남은 아무래도 좀 늦춰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고, 한일 간의 대화를 좀 촉진시켜야겠다는 의지는 있을 겁니다. 네.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일본의 참의원 선거가 이제 또 곧 있기 때문에 그 시기가 지나야 아마 실질적인 한일 외교의 구체적인 어떤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은 뭔가 평가를 하기가 너무 짧은 시간 만난 거라서 좀 이르고 정말 제대로 된 양자회담을 좀 봐야지. 제가 너무 어제 놀랐던 게 저도 이제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거 네. 동영상 플랫폼 이런 데 가보면은 그 유튜버나 아니면 그런 인스타그램 헤비하게 하시는 인플루언서들이 이재명 대통령이 그 다자회담에서 어떤 구도의 사진 잡혔냐, 영상 잡혔냐 해가지고 서로 네. 다른 주장을 하고 있더라고요. 진영에 따라서. 그래요. 예, 어디 보면 뭐 네. 마크롱 대통령이랑 룰라 대통령이랑 있으면서 손가락질하고 이래가지고 외교적 결례를 당했다. 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러니까 예. 사실 무시당하는 거 아니냐 이런 것도 있고, 어디선 또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뭐 사진 구도상 좋은 약간 위치에 찍힌 걸 가지고 국격이 높아졌다 이렇게 하는 분도 있고요. 네. 근데 외교라는 건요, 우리 잘 기억하지만 옛날에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초에 얼마나 뭐 운전자론이니 네. 이러고 그 기분 내다가, 그리고 예. 강경원 장관 다리 꼬고 앉아가지고 무슨 뭐 다른 나라 관료들한테 강요들한테 모압적인 자세로 있는 것처럼 해서 이게 대단하다 이러다가 나중에 알고 봤더니만은 네. 판문점 가가지고 트럼프 대통령 김정은 만날 때 문재인 대통령 문도 닫혀가지고 못 나오고 별의별 일이 다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초기에 너무 그렇게 보여주는 거에 집착할 필요는 없다 이런 생각입니다. 뭐 어쨌든 보는 사람마다 그 각도에 따라 또 다른 해석을 하니까 네. 뭐 그런 이제 보여주기식보다는 진짜 내용이 더 중요하다. 그렇죠. 예. 이준석 의원 개인적인 얘기도 좀 해봐야 네. 될 것 같은데요. 네. 이게 보도로 뒤늦게 알려진 건데 지난 15일에 오세훈 서울시장이랑 이준석 의원 또 김재섭, 김용태 의원 이런 분들이 같이 공간에서 식사를 하셨다 그래서 권영진 의원까지 계셨던 네. 거죠. 이게 근데 무슨 조합인가? 원래도 이렇게 종종 보셨나? 좀 궁금하더라고요. 다 친한 사람들이죠. 예. 그리고 오세훈 시장과 접점이 있는 분들이기도 하고, 네. 원래는 제가 아니라 그 김용태, 김재섭 의원이랑 같이 식사를 할 기억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 전전날인가 그 김병민 부시장이랑 네. 삼성동 밑에 영동대로 지하와 그 GTX 공사 공간에 가서 뭐 같이 좀 살펴볼 게 있었어요. 갔는데 그 간 김에 이제 김병민 부시장이랑 얘기하다가 뭐 저녁 자리가 있는데 왔으면 좋겠는데 이래가지고 뭐 다 좀 친한 사람들이니까 네. 가면 되겠네요 하고 이제 갔는데 그게 이제 뭐 어떤 이유에서 그게 밖에 나간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근데 이게 또 그러다 보니까 네. 뭔가 이제 새로운 보수를 네. 보수 이제 재편을 좀 하려는 분들끼리의 어떤 모임인가? 뭐 이런 이 모임에 상당한 의미를 부여하는 목소리들이 나와서 뭐 거기 있는 사람들이야 항상 밥 먹을 때마다 저희가 꼭 그런 자리가 아니더라도 예. 여의도에서 점심 한 끼 가볍게 할 때도 보수의 미래를 같이 고민하죠. 네. 특히 김재섭 의원, 김용태 의원은 저랑 뭐 오랜 인연이 있고 고민하는데 그게 무슨 뭐 방향에 대한 고민 이런 것들을 하는 것들이 주지 네. 뭐 세력 간의 어떤 뭐 연대나 어떤 이런 것들은 저희가 별로 다루질 않습니다. 예. 김용태 의원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 비대위원장 임기가 곧 끝날 것 같고 네. 송원석 원내대표가 이제 신임 원내대표로 당선이 되면서 김용태 개혁안 같은 경우는 다음 혁신위에서 어떻게 좀 논의해보자 이렇게 좀 넘어가는 분위기거든요. 김용태 그 비대위원장을 제가 한 일주일 전에 만났을 때 그 네. 얘기를 해준 적이 있어요. 내가 김용태 위원장이라면은 그 혁신안을 무슨 뭐 차기 원내대표가 투표결에 붙여주면 내가 사퇴하고 이런 좀 조건을 달아가지고 얘기를 했잖아요. 예. 그게 아니라
혁신안은 이제 국민들한테 어느 정도 알려졌고 그러다 보니까 사퇴하겠다를 빨리 하고 차라리 나는 대신 이 혁신안을 바탕으로 당원들한테 한번 판단을 받아보겠다 해서 전당대회를 그냥 출마해버린 게 어떠냐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본인이 직접 출마를. 그렇죠. 김용태 위원장도 굉장히 야권에서 이제 예. 관심을 받는 젊은 정치인이고 네. 그러다 보면은 그 도전을 통해 가지고 이게 역량치를 쌓아가는 것이고 네. 전당대회에 나가가지고 얘기를 하면은 또 국민들이나 당원들에게 더 그런 내용을 세세히 알릴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것이고 저는 그런 게 나쁘지 않겠다라는 개인적인 조언을 한 바는 있어요. 네. 물론 김용태 위원장은 좀 생각이 달랐겠지만은 지금도 좀 그렇게 봅니다. 여기서 애매모호한 상태보다는 사실 김용태 위원장이 틀린 말 한 게 없거든요. 네. 예, 틀린 말 한 게 없으니까 오히려 국민과 당원을 믿고 앞으로 나가야 되는 거지. 뭐 새로 선출된 원내대표나 어제 뭐 원내수석 유상범 의원 되고 이런 거 보니까 네. 별로 원내 의원들 중에서는 변화의 의지가 없는 것 같거든요. 예. 그럴 때는 국민한테 가고 당원한테 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전당원 투표라고 본인이 얘기했던 것을 전당대회 출마를 통해서 받아보는. 그렇죠. 그런 중차대한 전당원 투표라는 걸 왜 새로 선출된 원내대표의 선의에 기대 가지고 해야 됩니까? 예. 본인이 출마하면 자동으로 해결되는 겁니다. 예. 혹시 거기에 대한 뭐 답은 구체적으로는 안 하던가요? 김용태 위원장은 제가 뭐 이런 게 어때 그러면 항상 안 한다 그럽니다. 네. 반대로 청개구리군요, 청개구리. 예. 그런데 김용태 위원장이 또 마음이 여려가지고 가서 고민 예. 많이 할 겁니다. 또. 네. 지금 뭐 전당대회 얘기가 잠깐 나와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 국민의힘도 8월에 조기전대를 좀 치를 것 같아요. 네. 지금 일단 거론되는 거는 김문수 전 후보 예. 그리고 한동훈 전 대표 그다음에 안철수 의원이 또 열심히 네. 뛰시는 것 같고 조기전대를 촉구하는 게 나경원 의원이다 보니까 나경원 의원도 생각이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준석 의원 보시기에는 지금 거론되는 후보군 중에 뭐 다들 좀 나올 거다 이렇게 전망하시나요? 안철수 의원하고 김문수 전 후보는 나올 것 같고요. 한동훈 대표는 안 나온다고 하다가 나올 겁니다. 안 나온다고 주변에서 하다가요? 말린다라는 얘기를 계속 기사에 낸 다음에 나올 겁니다. 아, 근데 지금 그런 얘기 왜 할까요? 친한계에서는 네? 말리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말리는데 말을 잘 안 들어서 언론에 그냥 가서 좀 아니요, 얘기를 해야겠다?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네. 예, 기회가 있으면 무조건 나간 분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서 말려도요? 그건 뭐 주변 말리는지는 솔직히 뭐 모르겠고 말린다고는 하겠지만은 본인이 나가야겠다는 생각을 계속 하는 분이에요. 네. 지금도 아마 이렇게 되면요, 제가 이 비슷한 성격의 분들 좀 아는 분들이 있는데, 그냥 나경원 대표 얘기하면은 예. 나갈 기회가 있으면 계속 나가세요. 아, 예. 그리고 이제 네. 지금은 주변에 이제 안 나가야 되는 사람들이 많이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원로들 만나고 또 주변 사람 만나면서 나가는 게 좋겠다는 사람을 만날 때까지 계속 만나고 다닐 겁니다. 예. 네, 내가 원하는 말을 들을 때까지 만나는 그런 분들이 거군요.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게 나쁘다고 생각하는 아니라 정치는 항상 도전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번에 제가 굳이 예측하다면 한동훈 대표가 나가면 이깁니다. 네. 그래요? 네, 이깁니다. 구도가? 네. 그럴까요? 네. 저는 지난 대선 경선 때도 뭐 누군가는 한동훈 비토가 세기 때문에 최종 결선 투표에 진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네. 한편으로는 그때 실제로 한덕수 총리에 대한 지지세라는 게 있긴 있었거든요. 예. 예, 그런 분들이 아무래도 단일화나 이런 것에 임할 거로 예상되는 김문수 후보한테 갔던 거지. 단일화가 조금 더 쉬워 보이는 후보한테 간 거지 비토 여론 때문은 아니다. 그건 전략적 선택이 있었던 거고요. 네. 저는 한동훈 후보와 김문수 후보가 1대1로만 전당에서 붙는다 해도 이길 거라 보고요. 네. 나머지 이제 뭐 사실 표 분산이 될 만한 그 인사들이 있으면은 조금 변수가 생기겠지만 예. 나경원 대표가 나오는 건 상수고 안철수 의원이 나오는 건 약간 덜 상수기 때문에 네. 그 측면에서도 예, 아마 한동훈 대표가 표 분산이 적지 않을까. 안 나온다 하다가 결국은 나올 것이다. 이런 전망을 주셨고. 예. 그리고 또 한 분의 행보가 궁금한 분이 있는데 홍준표 전 시장이 그제 귀국을 했거든요. 혹시 뭐 연락은 나눠 보셨나요? 홍 전 시장과? 안 그래도 제가 그 시차 적응하신 다음에 오늘 전화드리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아, 그래요? 예. 통화를 미리 하셨으면 제가 내용을 여쭐까 했었는데 예. 근데 뭐 혹시 이게 홍 전 시장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들어와서 어떤 역할을 할 거냐에 대한 궁금증이 있는 분이다 보니까 근데 기자들이 좀 너무 앞서 나간 질문 같기는 한데 질문을 이제 신당 창당으로 물어봤더니 별로
구체적인 대답은 하지 않으셨거든요. 창당 못해요. 그럼 네. 창당이 아니라면은 홍 전 시장이 앞으로 좀 보여줄 그러니까 홍 수 있는 시장님이 건 당연히 예. 지지세나 이런 거로는 창당을 하실 수 있고요. 창당을 하려 그러면은 대선이나 총선이 앞에 있어야지만이 좀 가능성이 생기는 거거든요. 네. 지방선거를 앞두고 창당하는 거는 사실 쉽지는 않고, 그리고 현역 의원의 이탈이라는 것을 국민의힘에서 기대하기가 좀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홍 시장이 계속 하시는 말씀이 그게 있잖아요. 네. 정당 해산 심판 당할 거다. 음. 네, 정당 해산 심판 당할 거다. 너희는 거기에 다 몰려 있으면은 아마 번개 맞을 거다. 예. 이게 그 미국에 가보면 이제 그 네브라스카 이런 데 가면 소를 왕창 키우거든요. 네. 저도 이제 가끔 이제 미국에서 살 때 여행 가보면은 한 20km 동안 농장이 이어지는 경우 이런 게 있어요. 그런데 가끔가다 네브라스카 이제 친구가 있어가지고 물어보면은 네브라스카 워낙 평화로운 동네다 보니까 신문에 가끔 나는 뉴스가 있어요. 네. 비가 올 때 나무 밑에 소들이 100마리씩 뭉쳐 있다가 예. 번개 맞고 다 이제 죽었다 이런 거. 아, 그런 기사가 나는군요. 가끔 납니다. 그게. 그런데 네. 그게 그러니까 지금 홍 시장 입장에서는 굉장히 폭풍우에다가 이제 거의 번개를 동반한, 낙뢰를 동반한 그런 게 야권의 앞길에 있다 보는 거예요. 네. 국민의힘의 앞길에. 예. 그러니까 홍 시장 입장에서는 당연히 정치 센스가 있는 분으로서 경고를 계속하는 거죠. 그 상태로 뭉쳐 있다가는 다 죽는다, 뭐 이런 거군요. 이 정당 해산 심판이라는 게 사실 107석에 해당하는 정당인데 국민의힘이 네. 이게 당할 수 있겠냐 하지만은 황교안 법무부 장관 시절에 이석기 의원의 그런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이석기 의원이 통합진보당의 핵심 관계자라는 이유로 네. 통진당이 해산이 된 거거든요. 예. 근데 그때는 이제 이석기 의원 어디 강연 가가지고 뭐 밥솥 폭탄 얘기하고 이런 거 그냥 얘기했다는 것 때문에 내란 예비 음모 비슷하게 이렇게 됐는데 나중에 네. 형사재판 좀 다르게 갔지만은 예. 그런 게 이제 사실 영향을 끼쳤는데 정강 정책이 뭐 어떻고 이런 게 네. 이거 계엄은 좀 더 심각하죠. 그것보다는 어디 강연 가서 그냥 이럴 수 있다 이러 떠든 게 아니라 실제 했고 그럼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핵심 관계잖아요. 당의 네. 핵심 관계자죠. 예. 당을 몇 년 동안 쥐고 흔들었는데 네. 그리고 그러면은 당의 그럼 주요 당직에 있었던 사람들 네. 예를 들어 지금 뭐 원내 지도부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그 계엄에 일조를 했느냐를 따지면은 논리적으로는 통진당 사태보다 좀 심할 수 있죠. 통진당이 뭐 친북적인 성향이다 이런 뭐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런 건 빼고 그냥 내란 예비 음모에 대한 부분만 보면요. 예. 그런데 이제 107석은 너무 덩어리가 크고 사실상 야당을 삭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헌재가 그런 판단하기 어렵다라고 보는 게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이런 겁니다. 우리가 버스를 타고 가면 교통사고 날 확률이 뭐 한 0.001% 정도면은 그래 뭐 그 정도는 감내하고 타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네. 근데 이 버스가 5% 확률로 타면은 뭐 죽는 버스다 이러면은 이거 타기 힘들잖아요. 그렇죠. 지금 약간 국민의힘 의원들 만나보다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아, 약간의 위기의식 같은 게 좀. 그러니까 정당 해산 심판을 만약 그 법무부에서 걸게 되면은 이재명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 임명 걸게 되면은 95%는 안 되는데 네. 이번에 뭐 헌법재판관 이승엽 재판관 변호사 임명하려고 그러고 이런 것부터 와서 뭔가 느낌이 싸한데 이게 뭐 그 내란 특검 하면서 뭐 우리도 모르는 뭔가 나와가지고 갑자기 이상한 데로 가는 거 아니야? 네. 그럼 이 버스 이제 5% 확률로 죽는 버스 이런 거죠 약간. 예. 그럼 이걸 거의 95% 안전한데 그래도 5% 타서 죽는 거면 좀 위험하잖아요. 그럼 중간에 내리겠다라는 사람이 생길 수 있군요. 근데 그것도 참 애매한 거죠. 그러니까. 네. 95%는 괜찮은데 5%의 두려움에 떨다가 내가 내리게 되면은 나는 그럼 만약에 95% 상황에서 나를 어떻게 볼까 국민들이. 그러니까 그러면 뭔가 정계 개편이 일어나든 홍 전 시장의 역할을 할 거든 하면 뭐 이런저런 움직임들이 좀 실제로 벌어져야 되겠네요. 이런 뭐 아직도 일어나지 않은 일들이니까 뭔가 좀 뭐 벌어져야지 가능한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런데 지금 시나리오가 이렇게 되거든요. 지금 내란 특검, 뭐 김건희 특검 이런 게 이제 한 달 뒤부터 이제 사람들 불러들이고 시작할 텐데, 네. 그럼 한 두세 달이 피크일 겁니다. 그러면 한 9월쯤 되면은 조금씩 수사 결과가 흘러나올 겁니다. 그럼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여론을 만들려고 하겠죠. 예. 여당이나 아니면 그런 쪽에서는 정당 해산 심판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냐. 네. 그러면 9월 달에 이제 그때쯤이면 헌법재판관도 2명 임명을 했을 것이고, 그러면 준비가 갖춰진 상태거든요. 네. 그러면은 여기서 하느냐 마느냐의 정무적 판단인 거지. 그 상황이 되면 이제 골치 아픈 게 예를 들어 9월에 들어가잖아요. 그럼 이 정당 해산 심판도 위헌 정당 해산 심판도 6개월 동안 심리하고 6명 이상의 헌법재판관 동의거든요. 네. 그러면 내년 3월까지 가는 겁니다. 그럼 정상적인 지방선거 준비가 불가능한 상황이 올 수 있는 거거든요. 예, 뭔가 실제로 해산까지 이루어지지는 않더라도 그 관련된 작업이 들어가면서
좀 정당으로서 기능이 어려워질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예를 들어 5% 죽는 확률의 버스에 타고 있다는 느낌이 어떤 건지 네. 되게 살면서 한 번도 안 해본 사람들 경험이지만은 예. 이게 정당해산 심판의 가장 큰 전 이건 정당해산 심판 약간 제도가 잘못됐다 보는데 네. 위원 정당으로 이제 해산되게 되면은 그 지역구 의원도 의석이 다 날아가거든요. 네. 그건 전 이건 규칙 자체가 잘못됐다 생각하는데 지역구 의원은 사실 그 지역의 주민들이 선택한 그런 사람인데 그러니까요. 네, 비례대표 정도. 실제로 근데 통진당이 그래서 지역구가 다 날아갔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자꾸 뭔가 제도도 이상하고 약간 타이밍도 이상한데 근데 이준석 의원이나 홍 전 시장이 보시기에는 네. 실제로 민주당이 이런 작업을 할 거다라고 예측이 되시나 봐요. 그게 그래도 그렇지라고 저도 아까 95% 얘기했는데 네. 이승엽 변호사. 넣으려고 했다든지 이런 것들 뭐 실제로 박홍근 의원이 또 네. 정당법 얘기도 했고. 그런 게 이제 약간 뭐가 잦으면 뭐가 나온다고 좀 이상하다라는 느낌을 사람들이 하는 거죠. 실제 나오니까 그건 한번 진척 상황을 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민주당 얘기도 좀 해볼게요. 민주당이 8월 2일에 전당대회를 할 예정인데 조금 전에 박주민 의원에게도 제가 물었습니다만 지금으로서는 박찬대 정청래 2파전 구도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좀 재밌는 얘기가 나온 게 김어준 지지자는 정청래를 밀고 이재명 대통령 지지자는 박찬대를 민다 이런 말이 좀 나와요. 민주당에서 이런 말을 하시는 분도 제가 봤거든요. 이거는 실제로 좀 그런 걸까요? 아니면 이게 어떤 이유로 갑자기 김어준 씨까지 등장을 한 건가요? 나름의 흥행을 기대하는 움직임도 있겠죠. 그리고 정당에서는 뭐 당연히 그게 이제 김어준 계파 뭐 이러면 좀 웃기겠지만은 그런 어떤 덩어리에 사람들이 몰려 있는 경우가 있고 네. 김어준 씨의 영향력이 그 진영 내에서는 좀 있다 보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을 것 같고요. 정권을 잡고 나면은 한 달, 두 달쯤 지나면 대충 인사가 나오잖아요. 네. 그럼 그때 저렇게 큰 덩어리로 있으면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음.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이 각각 친이 친박 개파를 이끌었을 때 예. 18대 총선 때 범보수가 200석 가까이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때도 보면은 필연적으로 이명박 대통령이 집권하신 다음에 인사하는 걸 보고 나가지고 우리 이번 정권에서 별 볼 일 없겠구나 하는 사람은 친박에 많이 붙은 거죠. 그러니까 그런 계파가 형성되는 게 정치권에서 많았고 다만 윤석열 대통령은 그걸 용납하지 않고 다 때려 부쉈기 때문에 본인도 이제 감옥 갈 위기에 처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그런 어떤 경쟁이 여권 내에서 벌어지면 그러니까 박근혜와 이명박이 싸우니까 야당이 할 게 없잖아요. 네, 세종시 갖고도 박근혜와 이명박이 대립하니까 네. 야당은 뭐 하는 거지? 그러니까 약간 그런 상황이 되는 것처럼 국민의힘이나 이런 데서 범보수 세력이나 이런 사람들은 정청래 계열과 이런 박찬대 계열이 만약에 붙는다 해서 그게 내분으로 갈 거다라고 좋아할 것이 아니라 지금 상황에서 특검 수사 받으면서 국민의힘은 완전히 뭐 무존재감으로 갈 수도 있는 상황이다. 네, 그런 네. 걸 리스크를 생각해야죠. 지금 뭐 여당이 벌써부터 저렇게 내분을 하고 있다, 친명도 갈라지고 있다 이런 것만 기대를 할 게 아니고 자기들의 처한 상황을 좀 봐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뭐 박근혜 이명박 때는 서로 뭐 BBK에 최태민을 다 끌고 나와가지고 네. 흙탕물 진흙탕이라도 됐지만은 지금 저 박창대 정청래급이 붙어가지고 두 분은 중진 의원들이신데 네. 이분들이 그런 예전에 이명박 박근혜처럼 흙탕물을 만들 것 같지는 않거든요. 거긴 대선 주자끼리 세게 붙은 거고 네. 여긴 아직 대선 주자라고 본인들이 그 정도 뭐 하진 않으니까 대선 주자까지 올라온 오히려 건 원내 아니니까. 중진 역할로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안정적 네. 리더십을 서로 이제 광고하실 텐데 네. 그런 파국이 나진 않을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이준석 의원 요 얘기도 좀 여쭤볼게요. 위원정당 심판 얘기로 하셨는데 당장 이준석 의원과 관련해서 국회의원 제명 청원이 좀 올라온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또 우원식 의장이 국회가 이제 원내대표들이 임명이 되면 국회 윤리위를 좀 빨리 구성하겠다라고 했어요. 이거는 좀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그거는 이제 네. 사실 국회의장실 쪽에서 저한테 따로 얘기가 왔는데요. 그래요? 네, 그게 언론에서 그렇게 하도 그때 흥미 위주의 보도가 좀 되다 보니까 무슨 이준석 타겟으로 하는 거냐 이렇게 했는데 그건 아니라는 취지로 의장실에서 관계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연락이 왔군요. 네, 그래가지고 뭐 저는 뭐 당연히 그럴 거라 생각하고 있고 네. 사실 뭐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어떤 상대 후보로서의 검증을 하는 과정에서 제가 만들어낸 말도 아니고 예. 사실 판결문이나 이런 거로서 사실 드러난 부분 인상 속에서 네. 그러면 앞으로
그리고 그 기준이란 게 있는 거거든요. 예전에 국민의힘 후보 경선했을 때는 한동훈 대표는 나와가지고 뭐 춘향이 어쩌는 거 아니냐 그거까지 원색적인 얘기도 했고 이랬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선거 상황에서 대선 상황이다 보니까 사실 그 이재명 대통령, 이정희 후보 측의 전략이 예. 아 이거 이준석은 어떻게 이렇게 그런 말 할 수 있느냐로 몰아세워야지라는 게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지 사실 아니 그러면은 방송에서 뭐 어느 선이 부적절한지도 누가 정한 건 아니지만은 네. 방송에서 말할 수 없는 그런 수준의 욕을 하면 괜찮다는 겁니까 그러면? 예. 그러니까요. 뭐 이후에 또 여러 차례 사과도 좀 하셨고. 제가 저도 지금 와서 되게 당황스러운 건 뭐냐면은 제가 그랬잖아요. 아니 불편하셨다니까 제가 그분의 사과는 하겠지만은 그럼 되는 건 뭐고 안 되는 건 뭐냐? 예. 춘향이 뭐 하는 얘기는 되는 거냐? 네. 그건 오히려 비속어인데. 그러니까 그런 얘기. 네. 아무튼 뭐 의장실에서 얘기가 왔다라고 하니까 예, 관계자가 그거를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원론적인 얘기였나 봅니다. 네, 원론적이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모시고 얘기 나눴습니다. 또 네. 오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